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파이널 강의 제1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루에 15페이지 정도, 14에서 15페이지 정도 민법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진도 대리까지인데요. 많죠, 내용이. 대리까지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신의칙 권리능력, 행위능력, 부재와 실종, 법인,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내용, 의사표시 전부, 그 다음에 대리, 표현 대리까지 오늘 할 겁니다. 예, 가능해요. 작년에도 가능했고. 자, 그러면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신의측의 파생원칙, 모사실, 모순행위 금지, 사정변경, 실효의 원칙. 자, 두 문자를 처음 들으신 분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두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중요한 두 문자들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 다른 말로 금반언. 자, 정의는 없으나 선행행위를 하고 후행행위가 모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너무 뻔해서 정의는 생략. 판례를 암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나쁜 놈이 본인을 상속해놓고 추인을 내가 본인이라면서 갑자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판례가 논거로 신의칙을 언급했기 때문에 반드시 답안지에 신의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멸시효가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알고 포기하면 그거야말로 시효이익의 포기인데 모르고 포기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입니다. 세 번째 판례 별표 2개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 매수인의 신축을 승낙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토지를 팔아놓고 건물을 매수인 보고 지으라고 한 거죠. 건물 매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136세대의 경관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이 됐다는 것은 세 번째 사람, 건물의 매수인, 분양이라면 수분양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분양자에게 토지 매매를 해지하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 왜 별표 2개냐?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제가 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수분양자가 건물을 샀기 때문에 토지 매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어서 토지 매매가 해제되면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든 등기를 했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췄든 그냥 깨갱하고 철거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신의칙으로 저지된 예외적인 판례고요. 이유는 경고한 많은 건물들 그리고 네가 신축을 승낙하지 않았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신의칙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존 제도로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는 제도가 됩니다. 다음, 담보가치 조사 당시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모순행위 금지에 반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죠. 별표 1개.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방금 담보가치 조사 이건 읽고 넘어갔어요. 이런 게 그냥 눈에 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 밑에 부등호 잘 봐두세요. 강신, 강행법규가 신의칙부터 우선합니다. 퀴즈, 신의칙은 강행법규입니다. 법규입니다. 네, 말해버렸네요. 강행법규입니까? 예, 저도 파이널이라 좀 당황해서 그래요. 강행법규입니까? 강행법규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강행법규보다는 뒤로 후퇴합니다. 얘는 맨날 뒤로 후퇴하네, 그죠? 자, 2개의 판례만 대표적으로 외웁시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라는 주장은 해야겠죠. 상속 포기를 상속기 전에 미리 해서 무효라는 주장은 해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땐 그랬지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고요. 통사임금 여러분이 아주 예외니까 객관식 대비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신의칙 파생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상당 기간 행사를 아니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에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실효되는 원칙입니다. 해제권을 1년 4개월 동안 행사 안 하고 오히려 이행을 최고한 놈이 이제 와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효되었겠죠. 인지청구권은 포기나 실효의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아빠 아닌 걸로 하겠다, 아들 아닌 걸로 하겠다, 안 됩니다. 토지 위에 송전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간단한 송전선 정도야 절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별표를 안 했는데 모순행위 금지에서 무권대리 본인 상속과 취득시효 모르고 포기는 사실은 별표 한 개 하는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해당 대리와 취득시효에서도 별표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한 개쯤 하셔도 되게 그냥 모순행위 금지 자체를 별표를 하세요. 여기 나온 판례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예객 귀신. 별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해제권 취득자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히 변경돼서 이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이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제권을 이렇게 인정한 경우는 없고요. 해지권은 인정합니다. 어디서? 계속적 보증에서. 사례에서는 출제 포인트. 계속적 보증이 아닌 그냥 이사가 뭐 부득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만 보니 계속적 보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정 변경 해지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적 보증이 어떤 겁니까? 물품 거래 계약 기간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동안 발생하는 모든 물품 대금 이런 식으로. 다음 이제 신의 측이 끝났고요. 유사한 원칙인 권리남용 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판례는 주관적 요건을 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는 필요설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대표적인 4개의 판례는 소유동상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의 원용도 권리남용으로 저지된 적이 있고요. 유치권 주장도 권리남용으로 저지된 적이 있으며 두 줄 내려가서 동시행 항변도 저지되고 그 밑에 상계권도 저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만약에 나오면 상계의 요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원형은 소멸시효 제도에서 내일 보도록 하고요. 유치권 네, 별표 2개 하고 싶습니다. 신의 측이 별표라기보다는 읽어볼게요. 저당권자의 목적물 점유는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곧 개시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이자의 유치권 주장은 불허된다는 겁니다. 신의 측상. 왜 별표가 2개일까요? 유치권은 매우 중요한 주제고요. 이 케이스는 유치권의 원칙적인 요건을 검토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와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변제긴 돌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지금 보니까 경매 개시를 인식하면서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개시될 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경매 개시가 안 된 거고요. 이자는 근저당권자니까 채권은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이자는 유치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별표 2개를 해드렸느냐? 유치권에서 특 A급이라고 했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자가 근저당권자인데 이상하게도 뭘 했으면 포인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차권 계약을 체결했으면 신의 측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제되면 변별력이 매우 높죠. 이걸 신의 측을 누가 생각해? 그죠? 예. 그래서 별표 2개입니다. 자, 동해항은 뭐 볼 것도 없어요. 10만 원 못 받았다고 뭐 1000만 원짜리 동해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요. 상계권은 뭐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난 자의 어음을 할인 취득한 경우에 너무나 얍삽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요. 추록 보겠습니다. 신의 측의 원칙에서 추록 오늘 나눠드린 거 1번 차고 송금에 대해서 차고 송금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추록은 새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별 내용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말고는. 차고 송금에 대해서 송금 의뢰인이 수취은행에 반환 요청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취은행에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수취인도 승낙했대요. 그럼 돌려줘야지. 근데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대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는 판례 법전형 모의고사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전형 모의고사 객관식에 나온 짜친 판례까지 전부 추록에 넣진 않아요. 근데 나름 제가 선별해서 중요성이 있는 것만 제 교재에 추가하고 싶어서 내년 개정판에는 이게 추가가 되겠죠. 추가하고 싶은 것만 신의 측에서 이거 하나예요. 뭐랑 지금 본 거죠? 상계가 신의 측 위반된 게 사실 부도난 뭐 회사의 어쩌고보다 이 판례가 조금 더 중요해 보여. 왜? 차고 송금은 원래 A급 주제예요. 그래서 얘가 반환 요청이면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아는 상황에서 은행이 뭐 내가 뭐 상계하겠다는데 원래 채권이랑 사실은요 여러분 원칙을 따져봐요. 차고 송금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은행은 수취인에 대해서
그 채권을 예금 채권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원래 대출 채권이 있는데 그럼 상계 요건 다 갖춘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추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관습법은요, 보충적 효력설,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려면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은 효력이 없다고 하기도 했죠. 특히 뭐 종중한 판례라든지 그래서 조리가 거기서 또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여성 종중한 판례. 자, 뒤로 넘어가서 사실인 관습도 경험칙 법칙이므로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 판단이 가능하나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할 테니까 너희 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봐 이랬다가 해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미안한데 좀 얘기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땐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나중에 추록에다 넣으려고 신의칙 권리난군집 판례금 일독이라고 해놨는데 아무리 판단을 해보고 그간의 모의고사들을 검토해봐도 제가 이거를 추록에다가 뭐 대여섯 개 실어놓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본 교재와 추록만 확실하게, 그리고 2017년 8만 교재 간단해요. 3개밖에 없어요. 데일리 테스트는 뭐 여러분 적응력 테스트인 거고 봐야 될 교재는 3개예요. 이 교재와 추록 몇 페이지 안 되고 최신 판례 몇 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 기본적으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사례형에서 본격적으로 출제되지 않았고요. 또 상속에 관한 유혹을, 출제 유혹을 느낄 때 태아와 연결지어서 불법행위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태아 나왔다고 뭐 이렇게 권리 능력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래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 2개고요. 불상, 대피, 유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능력을 인정한 경우만 인정되는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상속. 그 다음에 상속이 되니까 사실은 대습상속과 유류분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상속이나 대습상속 거의 같은 거고 유류분도 상속인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습상속이랑 뭐 유류분은 뭐 규정이 명확하게 찾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P자를 넣었는데 답안지는 그냥 인지 뭐 이렇게 쓸 일도 별로 없겠지만 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유증은 규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1064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법행위 76기조와 상속 천조 사망은 외우는 게 편할 겁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762조 천조 사망. 자, 이래서 개별주의죠. 자, 근데 전제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네모를 쳐볼까요? 사건 당시 태아야 되고요. 결국 출생돼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사건인지 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불법행위는 사고 발생 시일 거고요. 그때 피해도 물론 같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은 언제예요?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죠. 상속 개시입니다. 자, 이 경우를 사건 당시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다 아시죠? 그냥 개별주의고 뭐고 능력 그냥 걔는 이 세상에 없던 애예요. 아시겠습니까? 빛을 못 봤으면 아예 사람인 적이 없던 애로 끝내셔야 됩니다. 아무 권리 주체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뱃속에서 죽은 경우죠. 물론 또 조심하세요. 뭐 조산되었다 하는 순간 이면 나왔으니까 걔는 권리 능력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판례에서 보고요. 그 옆에 있죠. 불법행위로 태아와 모체 함께 사망했을 때 태아 권리가 없다. 그리고 권리 능력 규정도 뭐 밑줄을 쳐볼게요. 이 위에 나온 불상 대피율을 의미하는 거죠. 즉 사건 당시 태아야 되고 권리 능력 규정이 있어야 되고 결국 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 갖추면 일단 인정인데 그래서 얘가 사건 시점이 있었을 거고 출생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생하면 사건 시점으로 소급할 건지 아니면 일단 지금 태아 상태에서도 왕성하게 사람인 척하면서 권리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에요. 뭐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의 논의가 아닙니다. 결국에 인정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바로 사건 당시 인정할 거냐 출생해야 인정할 거냐고요. 조심할 점은 출생해야 인정한다는 것도 어느 시점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출생하면 사건 시점에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학설 다 이 아이의 권리 능력 취득 시점을 똑같이 본다. 어때요? 맞아요. 다만 그 취득이라는 효과를 기다릴 건지 바로 진행할 건지의 차이입니다. 이건 제가 견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그러나 전통적으로 뭐 제일 먼저 항상 민법에서 공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지조건설은 거래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판례 문구입니다. 현행법상 대행할 기간이 없어 태아인 동안은 권리 능력이 없고 출생한 때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 성취예요. 그러면 출생 시기가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서 출생한 걸로 법률상 간주하는 겁니다. 법률상 추정 이런 말 조심하시고요. 간주고요. 출생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소급해서 사건 당시에 출생한 걸로 봐요. 그럼 얘는 생일이 되게 빨라지네, 그죠? 그럼 연령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권리 능력 취득을 위해서만 그 시점에 사람으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에 비해서 해제 조건설은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왕성하게 하니까 태아의 이익을 중시하고 법정 대리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태아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 엄마가 배부른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 되는 거예요. 뭐 아빠랑 같이 하든. 자, 그 다음 중요한 판례가 나왔네요. 임신 중 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태아가 조산되고 그 때문에 곧 사망. 지금 이건 태아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때 태아는 권리 능력을 취득했죠. 그러면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몇 조? 762조. 그리고 얘가 죽는 순간 위로, 직계 존속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엄마만 있다면 뭐 엄마에게, 아빠도 있다면 양쪽에 반반씩 상속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출제되면 좀 어려울 겁니다. 조산된 거. 두 번째, 이게 전형적인 사례죠. 별표 2개. 부가 불법행위로 죽거나 다쳤어요. 뭐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당시 태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둘로 나눠야죠. 첫 번째는 태아 자신의 권리입니다. 우리 아빠가 죽다니 혹은 다치다니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죽고 다칠 때 얘는 뱃속에 있어서 슬픔을 못 느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판례가 필요합니다. 암기합니다. 정신적 고통의 감수성이 없는 비록 태아 상태였다 할지라도 장래 얘가 태어나면 이걸 감수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몰랐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남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다. 알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사고를 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슬플 거라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태아 자신이 슬프다는 거니까 태아 자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762조 필요하고요. 아빠가 죽었으면 751조 생명침해, 그리고 다쳤으면 또 752조에 의한 그 뭡니까 상해에 대한 뭐 신체 등등에 대한 그 배상 위자료가 돼야 되고요. 750조 제가 같이 써놨는데 그건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50조는 뭐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라 그냥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 762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 751, 7호인데 나중에 말할 거지만 간단히 말할게요. 내가 다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다쳤는데 내가 위자료 청구권 인정되나요? 우리 민법에서 심하게 다쳐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만 인정돼요. 그래서 뭐 팔이 절단된 이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중에 불법행위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할 테니까 기억이 안 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남겨뒀다가 이 수업에서 언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말 잘못됐네요. 751조가 뭡니까 신체나 명예훼손이고 752조가 생명침해죠. 제가 아까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사망을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문 확인하시고요. 이 두 조문들은 둘 다 여기 나열된 친족 외에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특히 751조 상해의 경우에는 심하게 다쳐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 몰랐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여기 손가락에 요만한 흉터가 있네. 아우 슬퍼 이러진 않죠. 아버지가 뭐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이 경우 대하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취득하는 권리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 그런 것인데요. 사망사고의 경우에 아빠가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다 750조를 써도 되겠죠. 이런 750조를 그 이제 밑에도 있긴 있는데 상속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조 사망이 대표 조문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즉사한 경우는 시간적 간격서를 꼭 쓰셔야 되고요. 즉사가 아닌데 괜히 쓰지 마세요. 결국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762조,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천조 사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사망 추정은 동시사망 추정으로 넘어갈게요. 30조고요. 법률상 추정입니다. 굳이 그림은 안 그리겠지만 전제 사실은 뭘까요? 동일한 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추정되는 추정 사실은 뭐예요? 동시에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뭐 민법 교과서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 전제사실, 동시사망 이렇게 되는데 그 동시사망이 뭐라고요? 추정사실이에요. 추정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민소에서는 그렇게 나눠야 되겠죠? 전제사실, 추정사실. 화살표를 딱 가면 되잖아요. 그죠? 전제사실은 반증으로 깨면 됩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다른 비행기 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이미 같은 비행기 같은 사고라면 본중으로 동시 사망 사실을 힘들게 깨야 됩니다. 예, 그거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사람 죽었을 때 살아 있었다. 이 정도 확실한 확신을 줘야 되겠죠. 자,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례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몰라요. 동시 사망한 자 사이에서 상속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대습 상속이 일어나는 게 판례일 뿐입니다. 괌 사건인데요. 간단히 언급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별표 1개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언급은 간단히 할게요. 장인과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자기의 장인과 아내가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인과 아내가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탐나는 건 장인의 재산이에요. 장인의 재산인데 장인이 먼저 죽었으면 자기 아내인 장인의 딸에게 상속이 되고 아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나에게 상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었으면 그건 모르겠고 장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없으니까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판례가 그대로 한 말입니다. 누가 먼저 죽었든 본위상속이든 대습상속이든 될 상황인데 동시에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위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1001조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해야 돼요. 그 뭡니까? 피대습자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해야 그자의 어떤 대습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 사망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물리적 해석은 벗어난 겁니다. 이걸 우린 판례는 자기 스스로 한목적적 해석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해석한 거예요. 뒷부분은. 자,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자,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다 보고 있는 거라서 이것만 알면 사례형에서 벗어날 게 거의 없다고 말해도 100%를 도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의고사는 90% 정도, 95% 커버되더라. 96% 이렇게 커버가 되던데 물론 거기에 여러분의 응용력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전혀 안 본 판례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한다는 것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일 동안 이걸 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힘든 일이고 여러분도 힘든 일이고 집에 가서 복습하기도 힘들고 강의 듣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제가 말을 천천히 해도 정보량이 많으면 사람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맑은 정신을 오셔서 잠 충분히 주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행위능력 들어갈게요. 제한능력자 제도. 의사능력 별표 하나입니다. 요즘 관심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행위,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이나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입니다. 가능하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이거 뭐 찾아도 법전이 없으니까. 결여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이 결여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지만 이건 무효가 되고요. 또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당시의 증언들이나 이런 감정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법원에 온 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땠을지를 어떻게 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 행위 능력은 민증 까봐, 너 심판받은 거 있어? 심판서 내놔봐. 이렇게 획일적 형식적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행위 당시죠. 물론 행위 당시에 이런 형식적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위 당시인 건 마찬가지예요. 자, 제한능력자 제도로 들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거 다 아시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요. 역시 절대적 무효가 돼서 의사 무능력과 유사점이 있죠. 절대적이라는 게 뜻이 뭐죠? 제3자가 보호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내 앞쪽에서 미성년자나 의사 무능력자가 어떤 거래를 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를 통해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전득한 사람은 선이든 무과실이든 취득할 방법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그것이 동산이면 선의 취득이 가능한 것은 병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한능력자 이후가 절대적 무효라서 제3자 보호되면 안 돼. 이거랑 선의 취득 제도랑 어느 게 우선한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들 뭐 보호 안 하려고 뭐 그 사람들 뭐 힘들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선의 취득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 선의 취득은 언제나 별개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도 이기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 있고요. 5조입니다.
동의 동그라미, 입증 동그라미면 되겠죠. 동의는 새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아니, 뭐 애가 여기 왔으면 부모가 동의했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자, 단독 예외, 단독 예외.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3개입니다. 5조 1항 단서, 6조 8조예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는 법적인 관점에서 진짜로 권리만 있거나 의무가 면해야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사항이라 정리하지 않았고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금액입니다. 100만 원,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죠? 10만 원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에 뭐 안 쓰고 딴 데 쓰죠? 괜찮습니다. 처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 돈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영업 허락이 그나마 좀 중요한데 영업 단위별이고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유일한 케이스. 요게 시험에 가끔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8조 단서도 나와요. 판례는 없기 때문에 A급은 절대 아니고요. 영업의 허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거나 영업 단위를 제한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5조와 6조에도 유추 적용하자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나 그 다음에 동의를 해준, 일반적인 동의를 해준 경우에도 철회나 또 제한하는 경우에 선의에 좀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다는데 판례가 개뿔 없어서 중요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변별력이 좀 높겠죠. 객관식에서. 미성년자 신용카드 판례 별표 2개죠. 제대로 출제된 적 없고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아, 그리고 필기노트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일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강의만 나눠드렸기 때문에 4월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출력을 내일 수업 전까지 출력을 완료했는데 수업 듣기 전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필기노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미성년 회원이 있고 카드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계약 이름 바로바로 얘기해보세요. 신용카드 이용계약. 이건 뭐 무슨 계약? 개별 구매 계약, 뭐 매매 계약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용역 계약일 수도 있겠죠. 뭐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그냥 이건 가맹점 계약이죠. 가맹 계약, 가맹점 계약이죠. 얘가 체결한 건 지금 처음에 발급받은 거, 그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쓴 거예요. 그죠?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별 문제 없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애 주제에 애가 뭐 소득이 있든 뭐 하든 이게 소비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판례가 그냥 취소를 막은 판례가 없어요. 물론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겠지만 취소를 막은 판례는 없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6조로 취소를 배제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 얘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어. 그 당시에 이제 19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각색해서 내려면 18세야 되겠죠. 지금 19세부터 성년이니까 18세 성년에 가깝고 일상 소규모 거래고 그 다음에 얘가 개인 소득 활동을 하는 걸 부모가 알고 있고 그러면 묵시적 처분을 허락했다. 뭐를 처분을 허락한 거예요? 이제 막판이니까 물어볼까? 뭘 처분을 허락한 거예요?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잘 모르죠. 소득을 번 돈을 그거 잘 쓰세요. 답안지에. 그걸 처분해드니까 그걸로 물건을 사도 되고 친구를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소득 범위 내에서는. 거기 써 있어요. 사실은 여기 프린트에. 제 수업을 지금 4번째 듣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뭘 처분을 허락한 거냐라는 건데 볼게요.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는 그냥 별 이슈가 없어요. 가능하고요. 신용 구매 계약의 취소는 별개다. 이거 별개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취소된다고 이거 취소된 거 아니에요. 종된 권리, 종된 계약 아닙니다. 전혀 별개라는 걸 가지고 이용하는 판례가 또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 성년에 가까운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수입 범위 내에서 일상적 거래면 그 소득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 핵심 포인트는 사실 묵시적에 있어요. 부모는 실제로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이렇게 애가 밖에 나와서 살고 있고 하면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거 아니냐고 의제해버린 것이고요. 소득에 대한 처분 허락이었습니다. 또 답안지 쓰다가 뭐 넥타이를 샀는데 뭐 넥타이 처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또 중요한 것은 신의 측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취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되게 혼났어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있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만약에 민소 문제가 결합해서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상고를 인용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신의 측으로 취소를 못하게 했든 아니면 6조로 취소를 못하게 했든 결론이 같기 때문에 이 판결 이유가 달라지는 부분은
항소해서 파기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혼났어요. 그냥 말로 혼난 겁니다. 고등법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강신 이거 부등호도 모르냐. 강행법규가 신의칙보다 우선하는데 미성년자 제도라는 개별 강행 규정이 신의칙이라는 일반 강행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의칙도 또 혹시 여러분 임의 규정에 생각할까봐 강행 규정이 앞선다고 하니까 막판에는 자 이런 개념 혼란을 제가 잡아드린 것도 나름 제 역할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딱 나와서 딱 쓴다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서 혼자만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써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딱 그게 출제되는 게 아니어도 조금 잘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신의칙을 뭐 임의규정이라고 쓴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죠. 신의칙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앞에 있겠습니까? 2조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재화 이동 볼게요. 여기서 신발 줬습니다. 마사지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얘가 호구처럼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얘한테 카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죠. 점선은 재화가 이동한 거고요. 실선은 뭐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 카드 대금 내라. 그때 얘가 이걸 이미 취소해 버렸네요. 그러면 카드 대금 청구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답답하죠. 계약은 날라갔지만 나는 손해를 받고 너는 이익을 받죠. 신발의 이익을 받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신발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이득을 벌써 말할 때 제가 지금 틀린 겁니다. 미성년자가 본 이득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카드사는 미성년자의 구매계약상의 대금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여러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답안지에 쓸 때는 이득, 손해, 인과관계, 범상 원인 없음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요건 한번 해드릴까요? 범상 원인은 왜 없죠? 이용계약이 취소했으니까. 이득은 뭐죠? 대금을 면제받고 신발을 얻은 이익이죠. 신발이 이익이 아니라 대금 면제가 이익입니다. 손해는 뭐죠? 가맹점에게 지급한 돈이 손해죠.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죠. 얘가 신발 가져가서 내가 대금 준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는 있고 범상 원인은 없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인과관계도 원인과 결과인데 이런 거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시고 또 끝까지 잊지 말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구매 계약, 가맹점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부분 별표, 그러니까 포인트 별표 해놓고 작은 별이라고 제가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주제 자체의 중요동을 별 하나, 별둘, 별셋으로 한다면 그 주제 내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를 또 작은 별이라고 제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별표가 됐든 구매 계약, 가맹점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취소했지만 이거 남아있고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날아가면 부당이득이 안 돼.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날아가면 이게 유효하니까 얘는 신발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나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건 답안지가 상당히 유명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써지는 판례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141조죠. 얘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현존이익 반환의 특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 이익이 금전상 이익이면 현존이 추정되겠죠. 금전상 이익일까요? 신발 얻은 건데 금전상 이익입니다. 신발을 얻었지만 대금을 면제받은 이익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금전상 이익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하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들 쭉쭉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신용카드 판례 잘 알지 이러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답안지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되게 길게 봤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법정 대리인 간단히 보겠습니다. 친권자와 혹연인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족법에서 다루겠지만 동대취가 있죠.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친권자는 공동대리가 원칙인데 단독으로 동의와 대리를 한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데 920조의 2이고요. 별표를 한 개만 할게요. 여러분 자꾸 놓칠 것 같아서 별표를 한 개만 하는데 제가 이 조문을 조금 덜 썼어요. 그래서 한번 보충을 써드렸던 것 같긴 한데 거기다 추가를 하자면 공동 명의로 행했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보통 아빠들이 이러죠. 엄마도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이름도 같이 써가지고 공동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엄마 아빠가 같이 동의하는구나, 같이 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몰랐다면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설령 엄마의 의사에 반해도 보통 엄마의 의사에 반하게 돼 있다 그랬죠. 엄마의 의사에 반해도 애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유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유권 대리가. 그래서 920조의 2는 출제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죠.
객관식으로는 잘 나오고요. 자, 후견인 928조는 각자 봐도 될 만한 조문이고 후견인은 뭡니까? 소영의 상차중을 할 때 동의, 대리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후견인이 동의할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또 있어야 돼요. 더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대리할 때는 그 사람 동의를 받으면 되고 동의할 때는 그 사람 동의도 추가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후견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후견 감독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데 조심할 것은 여기는 뭐 빠져 있지만 후견 감독인이 없으면 굳이 후견 감독인을 뭐 만들어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후견 감독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문은 그 밑에 있죠. 950조죠. 당연히 별표 하나 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950조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고요. 자, 그럼 별표 한 개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송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행위, 그리고 금전을 빌리는 차용행위, 부동산 중요재산의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는 후견인 혼자 단독으로 동의 대리할 수 없고 만약 후견 감독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의 권리 득실 변경인데요. 그 외의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모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네모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950조 네모, 취소, 네모. 950조는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례는 표현대리 유추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하나 또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950조는 별표 2개가 된 건데요.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구성해 보세요.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대리를 해요. 근데 후견 감독인이 있었어요. 근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후견인이 뭐 위조를 했어요. 동의서를. 그럼 상대방이 후견 감독인 동의가 있구나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적용의 결과 취소권이 배제되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우리가 취소권 배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유권대리다 이렇게 가잖아요. 유권대리이기도 한데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3명이 있습니다. 3개를 묶어서 별표를 1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출제될 수 있고요. 올해 사시 2차 기출문제에서 성년 후견 관련된 게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행위 제한 능력자가 개정된 이후에 사시가 기출됐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9조 10조인데요. 얘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둘째 줄에 동의권 X에다 네모를 치세요. 피성년 후견인은 예전에 금치산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이럴 게 없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동의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년 후견인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받고 이런 게 없고요. 나중에 뭐랑 연결돼요? 17조에서 속임수를 쓸 때 피성년 후견인 주제에 동의서를 아무리 위조해서 속임수를 써봐야 원래 동의받아도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화끈하게 개정됐습니다. 10조 2항에서 가정법원이 지정하거나 일상생활의 대가가 낮은 거 2개의 예외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 경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화끈해요.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거나 이 2가지는 그냥 지가 하면 돼요. 따라서 동의받는 일은 결국 개정법 이후에도 없어요. 예, 물론 가족법에 가면 있습니다. 가족법에 가면 있지만 재산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약간 부족한 사람이죠. 사무 처리 능력이. 그러면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법이 이번에 바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지정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만 동의가 없으면 취소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외적으로 네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예외는 1개입니다. 일상생활에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아까는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은 해도 되는 걸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원 지정이 뭐 예외다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과도하지 않은 경우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은요. 또 신설조문이니까 중요하겠죠. 이 피한정 후견인이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불쌍하죠. 근데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동의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한정에는 사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정법원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동의 가름을 밑줄을 쳐볼까요? 가정법원이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은 동대취가 있는데 이게 별표입니다. 포인트 별표예요.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수여해야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그냥 법정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법이 바뀐 이유는 피한정 후견인의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요. 법원이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 파이널 강의인데 제가 천천히 읽고 있죠. 여러분 당연히 안 외우고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파이널 강의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읽을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자, 상대방 보호 넘어갈게요. 오히려 이런 건 익숙하시죠? 상대방 보호 시작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0번을 잊지 마세요. 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추인, 법정, 주인, 제척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죠. 15조 촉구권, 16조 철회거절권, 17조 속임수입니다. 촉구권은 그냥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떡할 거야? 너 미성년자였다며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선악이 필요 없죠. 그냥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전히 미성년자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능력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묻는다는 상대방이 중요하고요. 자, 1개월이라는 기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숙고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 기간이 아닌 거 조심하시고 그 기간 동안 발신주의입니다. 발송을 안 하면 추인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조그맣게 별표해 놓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미성년자가 지 재산을 가지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걔가 어리다는 거 말고는, 걔가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라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1개월이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추인이 간주됩니다. 그러나 아까 배웠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후견 감독인의 동의인 9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기간 내에 추인을 발송하는 경우 외에는 취소로 간주되겠죠. 중요하고요. 철회권, 거절권은 뭐예요? 이젠 내가 싫어 이겁니다. 나도 지긋지긋해 이런 겁니다. 네가 미성년자로 언제 취소할지 모르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계약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있기 싫어서 내가 싫다고 말해서 계약을 아예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려버리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자만 가능합니다. 추인이 있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게 맨날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추인과 철회는 둘 다 치읓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추인과 철회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는 잘했네 우리 애가 우리는 취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추인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미성년자랑 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선착순이에요. 저쪽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동네에서는 추인을, 그리고 이쪽 상대방 동네에서는 철회를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이 계약은 확정적인 유효나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철회나 거절권은 나 안 해 이거니까 제한 능력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계약도 한 사람인데 안 하겠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속임수는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는 적극적 기망을 요한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식에 한번 이상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 배제된다. 틀린 질문 나왔어요. 모든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만 아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만 아니다. 이걸 빼려고 되게 치사하죠. 그렇게까지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모의고사긴 했지만. 자, 그다음 부재자 실종 넘어갈게요. 부재자 재산 관리입니다. 자, 1교시 수업을 70분 정도 합니다. 70분 하고 15분을 길게 쉴 거예요, 항상 15분을 쉴 거고. 그래서 조금 버티시고, 좀 쉬고, 이렇게. 70분도 보통 일반 수업이 아니에요. 일반 수업은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설명 듣다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정보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견디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잘 견디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정말로 효과는 극대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해주시고. 부재자 실종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입니다. 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을 두었어도 권한이 소멸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원, 즉 국가가 간섭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개예요. 아예 관리인이 없거나 아니면 두었어도에다가 네모를 치고 거기서 두 가지가 또 나와요. 뒀지만 권한이 소멸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22, 23조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같이 읽을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법원 선임 네모 치시고요. 118조 네모 치고 넘는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법원 선임 안에는 118조를 넘을 때, 그 다음에 생사불분명 네모 친 다음에 정한 권한 네모 치고 넘는을 또 동그라미를 쳐봐요. 자, 둘로 나눕니다. 이거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요. 법원이 선임한 애는 118조를 넘는 처분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이 선임한 게 아니라 부재자가 선임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좀 불안하죠? 근데 부재자가 정해준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 경우만 뭘 한다? 그 다음 최종 네모 법원의 허가, 법원 허가 네모 치고 25조입니다. 별표를 한 개 정도 하셔서 요 규정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은 판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즉 법원이 선임했는데 처분행위를 하거나 부재자가 정해줬지만 생사도 불분명한데 정해진 권한을 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 없이 하면 무권 대리로 보는 게 판례인데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허가 없이 혹은 허가가 있었어도 부재자의 이익과 무관한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로 보고 있어요. 판례의 원문은 허용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으로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거니와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무권 대리이고 120조가 적용될 것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외우시고요. 사실 기본 강의할 때 간단히 얘기했었죠. 허가가 없으면 무권 대리니까 표현 대리 적용하는 게 맞는데 허가가 있는데 부재자의 이익에 반할 경우는 사실은 유권 대리고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판례가 이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답안지에 쓸 일 없어요. 그냥 부재자 자산관리가 판례가 이게 하나 있구나 외우고 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나중에 고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자의 이익에 반하고 권한 내에서 한다면 그것은 유권 대리예요. 근데 판례는 그냥 싸잡아서 옛날 판례예요. 70년대 판례라서 그냥 무권 대리로 봤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하나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건데요. 처분 행위 후 이미 했어. 근데 허가받고 잘했나 봐요. 근데 허가 결정 혹은 관리임 선임 결정이 취소된 거예요. 허가 결정은 그래 처분 행위에 허가도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은 아예 그 사람이 관리인이 아니래요 이제. 그러나 이거는 중요합니다. 소구표 없어요. 민법상 취소는 소구표가 있으나 부재 제도에 나오는 취소는 법원의 취소 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구표가 없어서 처분은 유효하고요. 뒷마무리까지 잘해야 되겠죠. 설령 부재자가 죽은 다음에 한 처분행위를 한 게 밝혀져도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처분으로 보면 되겠어요. 상속인의 효과가 미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나 부재에서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나 아까 위에 거나. 뭐 그 다음엔 끝났는데 그 밑에 건 그냥 읽어볼게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부동산 팔아줘 하고 생사가 불분명해도 엄마는 그냥 팔면 돼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정한 권한을 넘지 않았잖아요. 팔아달라고 말한 거니까. 이런 판례가 여러분 헷갈릴까 봐 언급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 이제 다시는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별표한 것들 좀 보시고 아까 그 25조는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시험 전에 한 번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읽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 읽으면 틀리니까. 자, 그 다음 실종선고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종선고 제도인데요. 자, 이 OT를 했으니까 뭐 한 10분만 더 수업을 하겠습니다. 1교시는 오늘. 실종선고 5년, 1년 기간 봐두시고요. 이해관계인 검사 봐두세요. 이해관계인 첫째 줄에 있고 검사 넷째 줄에서 좀 죄송한데 뭐 이검 동그라미 쳐서 이검. 실종선고도 이검이 하는 거고요. 사실 아까 부재자 재산관리 넘어갔는데 그것도 둘째 줄에 이검이에요. 똑같아요. 중요하지 않아 넘어갔고. 이검이 청구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1순위 상속인, 보험금 수익자, 종신정기금 채무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권자보다 좁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을 죽은 걸로 처리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나 단순한 채권 채무자 안 된다는 거 물결로 밑줄을 치든지 해서 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29조인데요. 2항부터 공부하고 1항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실종선고가 됐는데 상속인이 있고 물건을 팔고 파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2항이고 얘네들의 운명이 1항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 순서로 하자면 상속이 직접 이익을 받은 거예요. 2항을 먼저 공부하자면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같은 경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보험금 수익한 사람도 직접 이득을 얻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여러 가지 반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1항은요. 이 사람들의 행위가 과연 보호가 되냐라는 겁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후 취소 전에. 그리고 얘들이 선이어야 됩니다. 그때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실종 선고 취소는 소급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아까 부재자 관련된 취소 제도들은 취소 결정들이라서 뭐 여러 가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종 선고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간 시점에 그 사람은 뭐 잠깐 저승에 갔다 온 게 되잖아요. 당연히 소급표가 있어야 돼.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걸로 보는데 예외가 다시 1항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서 객관식에서 장난을 치면 옛날에 사시전에 많이 하는 건데 혹시나 할까 해서 선고 후 취소 전입니다. 뭐 만료 후 취소 전 이렇게 장난 잘 쳐요. 선고 후 취소 전 아예 별표 하나 해놓고 암기하시고요. 이 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둘 다 선이어야 된다. 그 사람 당사자가 선이 개별적으로 선이면 된다. 앞에서 선의자가 한 명 나오면 얘가 악이라도 원폐물로 보호된다는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인데요. 잠깐만, 쉬는 시간을 놓쳤나? 법인을 좀 보다가 쉬겠습니다. 자, 법인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에서는 민소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기판력과 집행력은 법인격 부익을 통해서 확장될 수 없다는 판례가 A급 판례인데 사실 민소의 원문이 있으니 거기서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도 별표 하나 하셔도 되고요. 민소에서 공부하고요.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인간들의 계약 상태, 조합계약에서 설립 중 법인을 거쳐 사단법인이 설립되는데 언제 설립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 중 법인은 정관 작성이나 설립 행위를 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설립 중 법인 단계에서의 권리 의무가 법인이 성립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전되냐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에 한정돼서 정관을 작성했다든지 설립사무소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설립된 법인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다들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매우 좁게 본다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자, 중요한 주제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은 두 개의 견해를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제목은 명확하지 않지만 뭐 48조 적용설과 뭐 186조 적용설로 답안지에 쓰든 뭐 잘 모르겠으면 1설, 2설로 쓰든 아니면 뭐 법인 성립 시설로 하든지 물권 변동 시설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일단 48조는 뭐예요? 법인이 성립한 설립 등기 시에 혹은 사후 설립이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자 사망 시입니다. 요 뒤에 게 나왔을 때 틀리면 되게 억울해요. 여러분 맨날 법인 설립 등기 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출연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으로 재단법을 설립하면 죽었을 때 바로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를 A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가 출연하겠다고 유언으로 출연하겠다고 말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견해에 의하면 죽는 날 이 A 토지는 이 재단법인의 것이 됩니다. 아셨죠? 이 재단법인의 소유가 돼요. 물론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그래야 될 것인데 뭐 그거는 뭐 시험에서 안 물어볼 것이고 즉 48조는 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뭐가 변동되는 거예요? 꼭 물권만은 아니지만 시험에 물권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물권 귀속, 물권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즉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한 학설은 물권의 취득 시기에 대한 학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사실 뭐 48조가 옛날 통설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다수설은 186조의 부동산이 등기를 해야 된다는 형식주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형식주의를 관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동산이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 채권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인도, 배서와 교부 시에 그 재단법인이 비로소 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권리가 채권이면 채권의 귀속 시기, 동산이나 부동산이면 물권의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죠? 두 줄 내려가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48조의 시기, 법인이 설립 등기나 출연자, 유언자 사망 시로 보고 있으나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180조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제3설처럼 쓰시거나 뭐 3설이란 명칭 붙이지 마시고 판례는
뭐 이렇게 특이하게 별도 목차로 일설 이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써주시고 한마디 보충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여기 있죠. 제가 결론에 있어서는 이전 등기 시설에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제3자가 부동산 등기를 먼저 갖췄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 소용 없겠죠. 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고 자, 두 개를 알려드리고 1교시 마칠게요. 자, 형식주의라는 글자 뒤에 보면 단 지명 채권은 무조건 48조씩입니다. 따라서 요 지명 채권을 양도한다면 견해 대리비를 쓰시면 안 되는데 자, 가령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A에게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냥 생전 출연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사실 얘가 죽고 상속인이 파는 경우도 나와요. 을에게 매매를 해서 뭐 매매든 증여든 등기를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48조에 정한 만약에 이게 1번 자 A번 자 A번 토지라면 어때요? 견해 대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8조 적용설은 이때 A 법인의 재단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보지만 판례나 이전 등기 시설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무슨 구조예요? 판례나 이전 등기 시설에 의하면 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얘한테 출연이라는 계약을 해놓고 등기를 안 해주고 여기 넘겨줬으니까 이중매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수설이고 옛날의 통설이지만 48조 적용설에 의해서 이미 A법인의 소유 토지가 된 상태라면 그 다음에 매매와 등기를 마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됩니다.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여러분이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면 객관식에서는 이설에 의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냥 그 판례에 따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이중매매를 답안지에 써야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가 적극 가담하면 대위에서 말소하는 판례는 없어요. 그러나 써도 됩니다. 이중매매 구조로 보기 때문에 써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명채권이면 어떻게 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여기다가 양도해 준다고 해놓고 여기다 넘기면은 판례에 의하든 학설에 의하든 견해 대립이 없고 그냥 얘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채권을 양도해 놓고 또 여기에 채권을 양도하면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의고사에 2번이나 출제되고 아직까지도 오류가 좀 수정이 명확하게 안 됐지만 채권법 시간에 할게요. 지명채권 양도하고 채무자가 있겠죠? 확정일자 갖춘 통지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서 얘한테 양도를 하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기속시기에 관한 논의를 쓰는 게 아니라 채권의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이미 확정일자까지 갖춘 상태에서 얘한테 채권을 넘긴 거니까 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내용은 채권법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례풀이 구조에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전 등기 시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이중매매가 되고요. 법인 성립 시설에 의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15분 정도 쉬고 나머지 법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